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런 전세 제도가 정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소멸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서는 전세는 이제 정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 왜 그러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리고 제가 사회 초년생이 돼서 일을 할 때까지 저희 집은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너무나도 친숙해요.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인천에 이런 5층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 4천이었어요. 4천만 원. 그래서 저는 전세로 산다는 거, 임차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세에서도 좀 싼 집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정말 4천에서 5천, 5천에서 6천 이렇게 1,000만 원씩만 오른다 하더라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르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곳을 찾아서 그 단지 내에서도 3번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세 금액도 감당하지 못해서 부천에 단독주택에 근저당이 많은 집, 요즘 같으면 뭐 전세 사기라고 딱 말하기 좋은 그런 세팅이 있는 과도한 빚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소득이 좀 괜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해서 그래도 그나마 전세로 집을 구하고 있으면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자금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생활비에서 크게 좌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런 전세 제도가 정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소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전세가 얼마나 괜찮은 임대 형태인지 알고 있거든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도 전세는 상당히 안전하고 저렴한,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집도 선택할 수 있어 너무 좋은 형태였는데 이제 이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착잡합니다. 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세는 사금융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이고 이건 사라져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는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세로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전세가 그럼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은 얼마나 괜찮을까? 그 충격은 없을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일단 정부의 정책에서는 전세는 이제 정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잘못됐던 건 그동안에 어느 순간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그 대출 상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자기 생활 수준, 자기 형편에 맞는 돈으로만 전세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전세 보증금도 담보 가치가 되면서 이거를 그냥 높은 집값에 있는 곳에 전세를 구하게 되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세 자금 대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는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깜냥보다, 자기 형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평 살고 40평대 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고, 자기 수준을 넘어서서 수준이 높은 동네,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만 전세를 자기 수준에 맞게끔 내가 월세 보증금에서 그다음 전세로, 그다음 전세 금액을 늘려서 그 다음에 이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이 형태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는 프로세스였거든요.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조금 늘리고 또 전세 보증금을 늘려서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이 중간 단계를 사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운 마음에 서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에서는 전세가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일단은 그 기조인 거고,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세 안심 신탁이라고 해서 전세를 지금 아예 인정하진 않는 건 아니고, 전세를 받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3의 신탁기관에 맡겨서 거기에서 이거를 투자 상품에 운용을 해서 그거를 집주인에게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왜 그러지? 사실 한번 3, 4년 전에 전세 사기 이슈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세 사기 이슈도 사실 제가 얘기했던 전세자금 대출이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빌라든 아파트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고, 정부에서 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에게도 지금 세금으로 메꿔주는 정책이 생기면서 아마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의 입장, 즉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봤자 전혀 이득이 될 게 없거든요. 내가 전세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그냥 신탁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거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쉽게 말해서 전세를 안 받고 그러면 여기 내가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월세를 받게 되면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고 대출을 좀 받은 다음에 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게 전세만큼의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고 이자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전세가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70%가 소멸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전세 신탁제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중하게 매기겠다고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책 하나만으로도 전세가 사라졌는데, 지금 전세 신탁 제도가 나오게 되면 그마저도, 남아있는 그 매물마저도 저는 다 월세로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본래 7억 전세로 나와 있던 매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월세 300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게 아파트 한 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의 아파트도 이제 월세로 하나씩 바뀌게 되고, 전세를 한들 실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모든 전세 매물이 지금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대출 플러스 월세, 이렇게 월세로 전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대 시장은 어떠할까요? 지금 서울은 전세가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전세가 가격이 엄청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월세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오르고 있고, 아파트 월세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 그 다음에 원룸 가격까지 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전세로 줬을 때 시장 안정화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거를 무조건 매물을 내놓게 하고 그 다음 전세를 못 놓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살던가 아니면 매매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매매 가격까지 오르게 하고 월세 가격도 오르게 하는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역대 최고점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정부지만 또 가장 높게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사라지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오르고 또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또 매매 가격이 오르고,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인데 이 부분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서두에서도
저도 초등학교부터 사회초년생이 될 때까지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 근저당이 없는 이 전세로 산다는 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세로 산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대항력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여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다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법까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전세를 놓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과거 어려웠던 시절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좀 사다리가, 그 다음에 안전한 임대 제도가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일한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해외에 있는 이런 월급쟁이,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수입의 대부분은 주거 비용으로 빠지고 있어서 먹고 있는 거를 정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정말 빈곤하고, 영국에도 거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선진국이지만 실제로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포르투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 청년 월급이 122만 원인데요. 원룸 월세가 191만 원입니다. 원래는 내가 받는 월급의 절반만 돼도 정말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받는 월급보다 임대료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세제도가 없어지고 다주택자가 지금 없어지고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만큼 사회초년생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 이 내 집 마련과 지금 이 임차인으로 있을 때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월세를 내다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게 저는 그만큼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실 때도 이런 실제 환경 부분도 이런 상황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집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어서 또 다 임대로 놓자니 그거를 정부가 홀로 그걸 감당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책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전세를 주는 사람한테는 세제 혜택을 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 시장이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정부의 지금 기조는 사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주택자는 망국적으로 부동산 망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악의적 표현까지 해서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임대사업자한테 이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과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뭐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고 팔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 판 집이 모두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서민층한테 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은 저는 그만큼 앞으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사라진다는 게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은 아파트가 꼭 문제라고 하면 뭐 빌라나 다른 형태의 물건에는 또 전세 부분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정책 입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저는 다주택자를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오늘은 서민의 입장, 평생 전세를 살아왔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정책을 입안했을 때 과연 그 다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예상을 해보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내년에도 전세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온 전세는 또다시 전세로 남아있지 않고 지금은 보유세나 여러 가지 세제 규제로 인해서 또 저거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다시 전세로 놓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만기가 되더라도 이거를 저는 전세 안심 신탁에 맡기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시행된 다음에 어떤 효과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감안하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세로 사는 거는 사실 서럽습니다. 저 서러움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왜 이사를 가지?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집에 계속 사는데 저희 집은 계속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연초에 찾아와서 아버지께 전세금 500만 올려달라, 전세금 1000만 원만 올려달라, 이 얘기를 전달하면 아버님은 올려줄 10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에 수소문을 해서 그 현재 전세금으로 갈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찾아서 또 이사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다 저희가 직접 하고 도배도 직접 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에 그렇게 전세로 살아서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또 경매까지 공부를 해서 어느 날인가 집을 사오고 또 사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리고 너무 불안해 하셨던, 집을 그렇게 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세로 사는 것과 이런 소유자가 되는 거, 집주인이 되는 거, 이거는 크게 괴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만으로 너무 책망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현재의 조건에서 또 어떻게 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공부한다고 하면 그래도 정말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도 정말 제대로 이런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지금 절대 집값, 30억 집값, 25억 집값 해서 직장인 30년 일해도 절대 내 집 마련 못한다, 이런 멘트가 저는 너무 나쁜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살 수 있는 걸 사고 또 거기에서 또 그 다음 걸 사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너무 상심해 하지 말고, 하지만 월세로 사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를 계획하시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현재 시황,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